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은 모두 생존이 확인됐고요. 이 가운데 9명은 안전지대로 대피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전히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상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호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그리고 함은구 일지대 안전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피해 규모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양쪽에, 그러니까 네팔하고 티베트를 합치면은 지금까지 사망자가 360명 이상이 됐고요. 더 늘었습니다. 실종자는 1,300명이 계속 넘고 있는데 실종자가 최대 10,000명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우려도 나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그렇습니다. 계십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지 사정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예. 지금 피해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당초에도 그 현지의 뭐 트레킹 인원이라든가 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어떤 그 산악 등산하는 예.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곳, 가는 예, 곳이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확인 없이 이렇게 존재했던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굉장히 많은 예. 그런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 사고가 난 지 이제 하루가 지나면서 사고 원인도 이제 점점 좁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지진이 아닌가 이런 내용이 좀 전해졌었는데요. 빙하 붕괴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상류 지역에서 상당한 크기의 빙하가 붕괴된 게 인공위성 사진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네. 또 빙하가 붕괴되는 것은 결국은 그 빙하의 용융, 그다음에 집안에서 주변에 있는 동토의 용융과 연관되기 때문에 예. 기후 변화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지질조사국이 처음에는 규모 4.4의 지진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알고 봤더니 규모 5.2 수준의 지진으로 치면 규모 5.2 수준의 진동이 일어났고 이게 원인이 그러니까 거대한 빙하가 붕괴됐다는 거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보통 뭐 지진을 얼스케이크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런 빙하 붕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진동 이런 것을 아이스케이크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스케이크라 볼 수 있겠죠. 원래 있는 용어네요, 그게. 네. 대규모. 이거는 지각 암석이 예. 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빙하가 원인이 돼서 이제 땅이 흔들리게 된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뭐 그 어떤 그 실험을 통해서도 이제 지진 감지처럼 그렇게 움직일 때가 있으니까 대규모 뭐 핵실험이라든가 네. 이번에 이제 빙하가 일으킨 그런 진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당시에 비가 거의 오지 않았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네. 화면들 보면은 푸른 하늘인데 홍수가 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대규모 물은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뭐 궁극적으로는 빙하나 동토가 녹은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번에 그 빙하가 붕괴가 되면서 그 강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을 막아서 물이 이제 누적이 된 거죠. 그 상태에서 다시 그 댐 역할을 하던 그 부분이 붕괴되면서 그 쌓였던 물이 또 갑작스럽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또 폭발적인 그런 피해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네, 이 사고 당시의 현장이나 영상을 보면 확실히 하늘이 뭐 흐린 하늘도 아니고요. 비가 오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상류에도 이 주민들 입장에서도 홍수 경보가 없었으니까 사실상 대피할 그런 시간을 놓친 셈인데요. 기존의 홍수 경보 체계로는 사실 이런 재난을 막기는 힘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교수님께서 얼스케이크, 아이스케이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없는 재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존에 있는 홍수 경보 체계 가지고는 사실은 예측하거나 아니면 언제 발생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늠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위험이 내포하고 있는 이런 지역의 뭐 다양한 센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건설하지 않는 이상은 조기 경보라든가 뭐 기존 경보 체계로는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한 그런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한 지점을 계속해서 24시간 감시하기 위해서는 예. 정지 위성이 필요한데요. 그 정지 위성은 굉장히 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의 고해상도 그 감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단점이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기 때문에 계속 24시간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 인공위성이 가까이 왔을 때만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24시간 관측 자료 아니면 저 해상도 자료라도 이용을 해서 그 지표면에 뭔가 움직임이 점점 빨라지다던가 그런 것도 알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위험한 지역은 아까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서를 부착을 해서 만약에 위험이 있을 때 바로 알아낸다던가 그리고 그런 위험이 감지됐을 때 사실은 그 하류까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뭐 몇십 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알아서 경고를 준다면 몇십 분 동안 시간을 벌어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육안이라든가 어떤 그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조짐 같은 건 없나요? 육안으로 모든 그 넓은 지역을 다 보기는 어렵겠죠. 예. 결국은 이제 어떤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센서가 필요하군요. 예, 자동화 시킨다던가 뭐 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우리가 뭐 뉴스를 전하면서 사실 기후 변화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빙하가 얼마나 빨리 녹는다, 그래서 얼마나 이 붕괴 위험이 생긴다 이런 소식은 사실 평소에 접하기 좀 힘든데 실제로 이 빙하 녹는 속도가 많이 빨라졌죠, 기후 변화 때문에. 네, 이제 빙하는 이제 크게 고산 빙하하고 대륙 빙하라고 나눌 수 있는데요. 고산 빙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알프스 산맥의 빙하,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 이런 걸 말하고요. 대륙 빙하는 남극과 그린랜드에 있는 빙하, 그렇게 큰 빙하를 말합니다. 근데 사실 고산 빙하가 지금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녹고 있고요. 해수면 상승에도 대륙 빙하보다는 고산 빙하가 더 해수면 상승의 기여도가 높습니다. 네. 현재는 예. 현재는 그렇고요. 예. 앞으로 수십 년 후에는 이게 어느 정도 녹고 난 다음에는 대륙 빙하의 그 남극 빙하 용량이라든지 그린랜드 빙하 용량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걱정인데 고립됐던 10명 중에서 9명은 안전지대로 이동했고 1명도 이제 안전은 지금 확인된 상태인데 문제는 이제 실종된 9명인데요. 지금 이제 도로하고 통신까지 이제 끊긴 상황이기 때문에 수색하고 구조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실제로 그 실종된 9분의 생사가 실제 건설했던 그 댐 주변에 뭐 그 웨어댐이 또 붕괴가 됐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웨어댐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쪽에 이제 사방댐처럼 그 수력 발전하는 쪽에 예. 댐들을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웨어댐이라든가 이런 그 초기의 어떤 그 범람이라든가 유실 부분이 상당히 컸고, 그래서 아마 그 인근 부분에 계시던 분들이 좀 상당히 그 실종되신 분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물이 넘어가는, 이쪽이 이제 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가 됐을 때 이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또 안전한 지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5,000m가 넘는 지역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뭐 심정적으로는 어떤 그 전반적인 통신 체계 부족으로 제대로 이제 어떤 위치 파악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된 걸로 이렇게 좀 희망적인 그런 또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통신도 사실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고 뭐 도로도 끊긴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색의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우리 신속 대응팀이 갔다 하면 이제 헬기를 타고 육안으로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은 최선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입체적인 방법, 뭐 접근할 수 있는 뭐 육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다 유실되고 제한됐기 때문에 뭐 헬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헬기가 야간에 이제 운행이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드론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체온을 감지하는 뭐 센서를 바탕으로 해서 주변을 좀 광역적으로 좀 살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요구조자를 발견한 이후에 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이런 방법을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고, 야간에도 드론 운영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좀 실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현지 구조팀이 가면은 이제 현지가 지금 어떻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구조 계획을 이제 세울 테니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영상들 같은 경우, 이런 공개된 영상들을 보면은 달아나는 사람들 뒤로 이제 거대한 흙탕물들이 이제 해일처럼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시간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저 정도 조건이라고 하면 뭐 사람이 달리는 속도 뭐 1에서 2m/s 정도의 속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사실 이제 저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예.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뭐 지금 뭐 육안으로 보기에도 밀려오는 이 토속류보다 빨리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는 조기 감지 시스템이 좀 선행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임기응변적으로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뭐 근처에 뭐 여러 가지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로 좀 고층지대로 예. 선제적으로 이제 탈출하는 방법이 가장 큰 방법이겠고요. 결국은 이제 저런 나대지보다는 그래도 튼튼한 구조물 쪽으로 몸을 숨기는 것이 네. 오히려 좀 이 토속류에 휩쓸려가지 않은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급류가 아닌 정말 흙과 돌까지 섞인 토성류가 이렇게 밀려옵니다. 특히 피해 지역이 이제 경사가 좀 가파르고 좁은 V자형 협곡의 형태잖아요.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같은 양의 물이나 토사가 내려오더라도 훨씬 파괴력이 훨씬 커지겠죠. 어느 정도로 저희가 봐야 됩니까? 그 같은 유량의 물질이 이동하더라도 이게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네네. 없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협곡이기 때문에 그런 산사태나든지 빙하 붕괴가 일어났을 때 쉽게 댐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물의 양이 축적이 됐고 그게 터졌을 때 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또 순식간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이 V자 계곡 협곡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좁기도 하고 정말 경사가 가파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속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2차 홍수 가능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왜 나오는 건가요? 지금 뭐 중국 당국에서 나오는 얘기 같은데요. 예. 그 붕괴된 빙하, 그 암석, 토사 같은 것이 일차적으로 댐을 만들었다가 다시 붕괴되면서 상당한 양의 이제 물이 물하고 이제 뭐 토사가 내려왔는데 네. 아직 댐 일부가 조금 남아 있어서 남아 있다고요. 예, 그게 다시 또 2차적으로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물이 아직 그러니까 그 강줄기에 있는 물이 계속해서 다시 쌓인다는 말씀이신가요? 댐처럼? 댐이 있으면 계속 어느 정도 쌓이게 되죠. 네. 예, 그래서 완전히 또 그럴 처음에 생긴 댐보다는 좀 작아졌을 것 같은데 네.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직도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또 되지 않을까. 아니면 또 흘러 나오다가 어느 부분에서 또 이 토사나 암석 네. 같은 게 이렇게 집적되는 몰리는 구간이 있게 되면 그게 또 자연적으로 또 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현지가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라면서요. 지금 뭐 저 당시에는 지금 비가 안 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계절적으로 그곳이 이제 비가 오는 지역이라 예. 앞으로 비가 더 많이 올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더 위험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몬순 기후 지역이라기 몬순 기후에. 예, 그래서 여름철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그건 뭐 여러 가지 지형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네.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2차 홍수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이제 현장에는 구조대도 상당히 많이 급파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구조대들도 혹시나 위험해질 수도 있을 텐데 2차 홍수를 좀 피하는 어떤 징후를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앞서도 이제 뭐 징후가 거의 없다라고 이제 그 파단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예. 이 프레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말 그대로 이제 돌출되는 그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징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거의 예측이 이제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 부분 그 어떻게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든 거죠. 지금 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이제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이제 상시적으로 구조가 이루어지거나 대응하는 쪽 상류 쪽에 그러한 부분들의 위험성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드론이나 헬기나 그렇죠. 뭐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그렇죠. 같은 이제 경우에는. 뭐 결국은 뭐 그 고인 물 내지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은 제한적인 조사가 될 테니까 네. 상류 쪽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드론을 좀 감시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징후들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적어도 현지에서 이제 그 급파되어 있는 인원들이 어떻게 이제 그 대피를 하겠다. 뭐 이런 동선도 미리 좀 파악을 해둔 후에 구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투입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시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히말라야 산맥 그 상류에 빙하호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 기후 변화가 여기서 계속 된다면 이런 위험성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네. 많은 이제 고산지대에서 그 빙하호의 개수가 지난 한 30년 동안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히말라야 이번에 그 홍수가 난 그 상부 빙하 지역에도 많은 그 빙하호가 있고 그 숫자도 늘어나는 걸로 지금 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빙하가 이 순간에도 사실 녹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물이 녹으면 땅에 스며드는데 스며드는 양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을 텐데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추가적인 피해가 일어날 때 이미 이렇게 빙하가 녹아서 스며든 물들이 뭐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피해를 더 키울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갈라진 틈이 생기게 되면 그 녹은 물이 들어가서 빙하 바닥에 들어갈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윤활제처럼 이게 보통은 빙하가 흐를 때 이렇게 엿가락 늘어나듯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예. 만약에 물이 그 바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슬라이딩이 일어납니다. 미끄럼 타듯이 순식간에 밀려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빙하 유동성이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 이제 정부의 신속 대응팀이 현장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9명에 대해서 빨리 구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소식이 새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진호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그리고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